사단법인 슬러독스 문화 대표 유영호라고 합니다. 아동의 목소리는 어디에 찾을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처음에 문제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 억압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명령이나 금지 같이 분명한 거 말고 좀 애매한 것들을 한 4가지 정도 골랐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이 그림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억압 속에서 아이들 목소리를 찾는 방법으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를 제가 안 했군요.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 억압 속에서 아이 목소리 찾는 법 1위 아이가 2 이상 이게 빠뜨렸네요. 이름이 있는 아이가 2 이상 등장하는가. 이거는 성 감수성에 관련된 거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가. 세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네 번째 아이들 목소리를 드러내게 독해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 정도입니다. 문제 제기 보면요. 어린이 문학에서도 어른의 목소리는 아동의 목소리보다 더 권위 있다. 그렇다면 아동의 목소리가 억눌려 있는 것이 당연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요 얘기는 니콜라 예바가 쓰는데 물론 니콜라 예바가 한 얘기를 전부 이해한 건 아니지만 약간 불편합니다. 아동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일반적으로 엄마와 화해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니콜라 예바는 거기서 내려와서 저녁을 먹게 하지 않고 방 색깔이 어둡고 장난감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들어 방을 감옥으로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놀랍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좀 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니콜라 예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아빠는 언제 와란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페리 노들먼이 이거 하나 갖고서 아주 길게 분석을 했는데 이것이 보수적이고 전복적이면서 그것의 보수성과 전복성 모두 뒤엎는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많이 알려진 건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엠버는 유치원이 4시에 끝나지만 7시까지 아빠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상상으로 아빠를 달에 혼자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아빠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겁나고 쓸쓸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왼쪽에 그림이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그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나를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아빠의 권위 전복을 상상하지만 그저 그의 애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그래서 아이의 목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각대장 존을 보고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이들아 좀 큰 애들이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 6학년 중학생 정도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자며 악어며 그런 이상한 사건들을 핑계로 몇 번을 연속으로 지각했으면 화를 낼 만하다. 이런 애도 있고 왜 선생님을 안 구해줬을까? 선생님을 구해주고 선생님에게 억울했던 점을 말하면 미안했다는 사과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선생님을 구해주지 않은 게 적당한 행동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존을 괴롭히는 사자나 악어나 파도 같은 것은 보지 않아서 믿어주지 않았지만 존은 고릴라를 보고도 모른 척 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얘기죠. 재밌는 거는 맨 마지막이다. 왜 다음날 존이 학교에 갔는지 모르겠다. 교실에 가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말이야. 마지막 내용 쓴 아이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자기 경험에 비춰서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페리 노드먼 위글에서 보면 결론 부분에 아동문학의 텍스트가 아이다운 무질서가 주는 즐거움에 가장 급진적인 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성인 체계 안에 얽혀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의도된 억압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니콜라 예바는 주로 그림책에서 등장인물이 아동이지만 이야기 전달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 목소리가 눌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페리 노들만은 글이 아동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림이 성인 시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억압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생각한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 글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아동관을 사회적 약자로서 봅니다. 아이들의 미성숙함은 당장 아이로서 살아가기 위해 적합하도록 발달된 특징이라고, 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를 성장하기 위한 존재, 애벌레를 성충이 되기 위한 존재로 보지만 애벌레도 애벌레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처럼 아이도 아이로서의 삶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과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로서 아이를 비교해서 나중에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한계는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과 글 관계를 주목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억압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요. 지금도 많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PT에 보면 부모 역할 훈련, 역시 교사 역할 훈련도 되죠. 거기에 걸림돌들 보면 명령, 위협, 설교, 충고, 비판, 충고, 방법 제시, 해결책 방법 제시, 비판, 비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칭찬이나 찬성도 걸림돌로 얘기합니다. 물론 동정이나 위로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평가나 올바름이나 가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아이들은 그 앞에서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제해야지. 그럼 당연하죠. 숙제해야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제 말고 딴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죠.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치를 얘기할 때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누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가르침은 건강인가 아픈 사람, 장애예요. 난치의 상상력 같은 거,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남자를 자꾸 가르치려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강자가 약자한테 대하는 태도의 상당 부분이고, 역시 그런 상황에서 약자는 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 다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 배려나 사랑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제 사례를 하나 재밌게 든다면, 선배가 저녁을 사준다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난 회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선배가 뭐 회는 뭐 고기 먹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고기 먹지요. 뭐 그래야지. 그럴 때 저를 사주니까 저를 배려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먹고 싶다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데 그걸 참 애매하죠. 그런 거. 자기 반성은 더 힘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주변에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잘못했다. 다시는 술 그렇게 안 먹겠다. 라고 반성하는 사람 보고 그 앞에 대고 막 혼을 낼 수가 없죠. 자기가 먼저 반성하는데 자기가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자기 반성을 먼저, 특히 그것도 강자가 하게 되면 참 그 앞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억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씩 예를 들면 그 적이라는 그림책, 이거 책을 이렇게 펼치면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걸 공유를 이렇게 보이나요? 보이구나.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 적이라는 본질을 가장 쉽고 명료하며 깊이 있게 다룬 수작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황량한 들판 두 개의 참호 속에 각각 한 명의 병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림이 이렇게 단순해요. 아주 이렇게. 그들은 서로를 인간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총일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일 것이란 말에 세뇌되어서지요. 전쟁을 끝내기라고 기습 공격에 나선 두 사람은 적의 참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적도 자기처럼 가족이 있는 같은 인간임을 깨닫죠. 그렇죠. 적도 나의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가 참 나오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 구름빵은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근데 저는 참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하늘을 날았는데 모험을 하는 게 없어요. 기껏 뭐 했겠어요? 아빠한테 빵 갖다 주고 말았어요. 그 그림책에서 보면 가장 압도적인 장면이 아빠의 그림이죠. 아빠가 허겁지겁 나가는 그림. 이게 가장
가장 압도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페이지 한쪽 반.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줬고 아이들이 하늘을 날라서 아빠한테 빵을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빵 하나 더 먹는 거. 저는 아니 엄마도 날았는데 왜 엄마가 갖다 주지 왜 아이들이 갖다 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모험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느끼고 아빠를 생각한 따뜻한 마음도 느끼고 둘 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독해겠죠. 근데 효도란 심리적 부담 때문에 모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석한다면 이걸 이렇게 독해한 아이를 뭐라고 볼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가르침 설명. 7마리 눈먼 생쥐는 워낙 잘 알죠. 부분만 알고서도 아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전체를 본내서 나온다 라고 해서 상당히 잘 그린 걸로 뭐 여기저기서 칭찬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상도 크게 받았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이란 관용구가 아직도 쓰이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거는 상징이잖아 라고 얘기를 할까요? 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이거 상징일 뿐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또 길어질까 빼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남긴 선물. 죽음을 앞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 하는 동화. 잔잔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죽음과 담담하게 받아들인 죽음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긴 인생을 살고 담담하게 일상과 삶을 정리하는 할머니를 이해하는 거 상당히 어렵죠. 왜 아이한테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부 다 어떤 도덕군자 아니어도 이렇게 고상한 형태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른들도 힘들고 어른들한테 이기게 될 만한 성질인데 이렇게. 그 다음 배려. 이건 그렇게 유명한 척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빠 나를 사랑해요? 아빠는 늘 말이 없는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표현할지 모릅니다. 아빠는 종이 상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로 성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도록 다른 여러 가지 상자를 만들죠. 물론 아이가 아빠랑 종이 상자를 통해서 놉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나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같이 하자 그래. 그게 진짜 배려야 그래. 그거 젊을 땐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게 뭔 소리야? 난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집사람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야지. 왜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나를 배려했다 그러냐? 이러길래. 그 젊을 땐 이해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 책도 그런 얘기죠. 아빠가 아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아빠랑 노는 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는 뭐 잘 알겠죠.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은 이 책 맨 뒤에 편집자 글에 보면 편집자 로버트 번치 이렇게 나와요. 양론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그래. 어떻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팔린 게 아니라 양론에서 많이 팔렸다. 왜 그러냐? 어른들이 어른들 위해 산다. 실제로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삶을 통시적으로 보면서 아이가 말썽을 부려도 결국 사랑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에 적절한 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이 앞에서 하면 아이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마지막 반성 교훈이요. 지각대응 조언 또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싸 한다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평론가들 책에서 나옵니다. 평론가들은 존이 반성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다움과 상상력이 사라지고 학교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작품이 학교 권위를 풍자한 책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싸 잘했어 하고 환호하면 당연하다. 나도 혹시 저러지 않았을까라고 교사가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사가 자기 반성을 할 때 아이는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도서관에 간 사자는 이런 책인데 여긴 참 놀라운 게 여기에는 규칙이란 말이 13번 나와요. 그림책인데 놀라울 정도로. 마지막 장면에서 관장은 복도를 달려가고 그 맥비 씨는 뛰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 관장은 못 들은 척합니다. 사자가 으렁거렸다고 도서관에서 나가라고 팔짱 찢긴 관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 마지막 관장을 보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책의 많은 서평들은 도서관도 예외가 있다라는 거에서 융통성이 있다고 조화를 하는데 저는 불편해. 규칙이 많은 것도 그렇고 맨 처음에 사자가 왔을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자가 규칙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왜 그걸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도서가 왔는데 사자가 책을 좋아하나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왜 규칙을 지켜내야 나올까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더 놀라운 건 여기 표지 옆에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관장이 추천사를 썼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런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찾아야 되니까요. 자, 이게 벡텔 테스트입니다. 영화에서 여성이 얼마나 자주 주도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가 해서 그 사람이 첫째,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둘 이상 등장한다. 둘째, 여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 셋째, 이야기 주제가 남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간단하고 아주 좋은 기준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랑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나타난 그림책이라면 첫째, 그림책에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 이상 등장한다. 둘째,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 셋째, 이야기의 주제가 어른에 대한 것이다. 아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 이상 등장하는가입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를 보면 거기에는 사라 이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 아이도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어나요 로저라는 책은 이 책도 사라를 다룬 건데 로저를 다룬 건데 여기에는 주변 어른 조앤 로빈슨이나 지미도 나오고 버스 운전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네. 까마귀 소녀는 너무나 잘 알죠. 이거 갖고서 여기에 나온 이소배 선생님이 거의 참교육 선생님이라는 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역시 주인공은 땅꼬마 정도로 별명으로 나오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소배 선생님만 이름이 나오죠. 전 이거를 들꽃아이라고 임길태 선생님 쓴 거를 그림으로 옮긴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는 상황이 비슷한데 방문을 해요. 그 아주 먼 시골길을 방문해. 그러면서 저는 왜 이소배 선생님은 그 땅꼬마의 집은 방문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친구 이름이 정원이 나오고요. 옆반 반장 종수란 아이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정원이가 친구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선생님은 그 보선이가 학교에 그 눈이 많이 오면 먼 길에 사니까 오지 못할 때 걔한테 책을 주려고 이제 군인으로 선생님이 입대하니까 그래서 안내일기를 샀는데 이 안내일기를 친구한테 전해주라고 하지 않고 옆반 선생님한테 줍니다. 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가. 앵그리맨에 보면 앵그리맨도 어정한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이제 평을 했는데 엄마는 가정폭력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해요. 이건 1급 비밀이고 엄마는 우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니까요. 1급 비밀이에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난 커다란 털복숭이 곰이다라고 보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있죠. 괴물들이 사는 나라랑 털복숭이 곰이다는 둘 다 엄마의 분노, 엄마가 혼내는 거에 대한 화를 내면서 풀어가는 이야기니까 아이들의 어떤 분노심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근데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자서 활동하지만 털복숭이 곰이다는 친구 페터 프레제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고 걔랑 얘기를 해요. 걔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게. 그랬더니 페터가 자동차들을 전부 세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친구 푸티한테 가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가서 이런 일 했어. 그랬더니 푸티가 와, 넌 정말 커다란 털복숭이 곰이구나 라고 끝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루크베 조금만 기다려는 아이 이름이 5명 다 나옵니다. 에지, 칸, 미초, 시로, 미스즈, 쿠키. 쿠키가 개 이름인데 이 루크베도 개고요. 요 개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 무시한 자신들만의 문제를 고민함. 여기 아저씨가 보고서 뭐 하고 있지 애들이. 그래서 그거 보고서 걔가 빠졌네. 별거 아니고. 그래서 아저씨 그냥 갑니다. 어른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서 애들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은 거죠. 유리와 괴물에도 아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율리, 카트린, 아르네, 니나, 플로리, 파비안. 화장실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별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아니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목소리가 드러나는 게 독해하려면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어른들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매미를 보면 재밌죠. 매미를 보면 처음에는 이런 책입니다. 앞부분에 혼자서 아주 고생한 얘기 나오다가 뒷부분에 보면 아까 그림이 나온 것처럼 매미들이 어서 나타나요. 어서. 여기는 혼자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그 매미들은 그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죠? 17년 동안 부당한 대접을 혼자 받았지만 하늘을 날 때는 수많은 매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매미 애벌레들은 서로를 알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힘든 일도 잘 참아내는 것이고, 그러면 지각대장 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3번을 반복했을까? 왜 선생은 거짓말이라고 한 것을 아이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똑같이 혼날 것을 왜 또 했을까? 그렇죠. 저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했고 그 아이는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여줬을 거예요. 아마 누가 받아들였겠어요? 대개는 반 친구들이겠죠. 내가 사자한테 엉덩이 찢겼어 그랬을 때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사자가 있어 없어? 그런 얘기를 애들끼리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을 뺏기고 나무 위로 도망가고 물벼락을 받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더구나 그 친구가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아이라면 저는 악어나 사자라고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근거로입니다. 제임스 스콧이 말한 사회적 약자의 모습, 이거는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이런 책에서 나온 건데, 지배층은 문자로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행동하고 공개적으로 조직하지만 피지배층은 흔적을 스스로 덮어버림으로써 실제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저항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만한 물증까지 제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반란이니 혁명에 드러나는 거는 인정하는데 드러나지 않을 때 피지배층은 다 수능만 하고 있었냐? 사회적 약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냐? 왜 없겠어요? 그 물증까지도 자기 스스로 없애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나키스트 형태, 인류학점에서 아나키스트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아 그렇구나. 그 강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구나. 약자들이 모여서 저항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매미, 애벌레 같은 것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아빠는 언제 와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아빠가 이제 아이를 이거 상상해서 나온 거예요. 자, 남들 다 데려갈 때 자기 아빠도 엠버 아빠도 애를 데려가는데 그럴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이의 실제 삶으로 추론해보면 늦게 태어난 아이에게 친구들 한마디 할 것입니다. 놀림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만날 텐데 어려움을 전혀 모른 척 할 수 없지요. 급하게 가느라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은 어른의 입장입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일찍 들어가지만 나도 너랑 똑같아. 집에 가면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 않거든. 그러면 아이는 상상할 때 혼자가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상상할 것입니다. 여기는 상상에서도 혼자만 나와요. 아이는 혼자 나오고 주면 나와요. 앵그리맨 보면 앵그리맨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봐요. 그쵸? 이 아이는 엄청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하고 이런 동물들이 말을 하라고 권하죠. 앵그리맨 여기 보면 그 부분 조금 읽어보면 거기 글자 나온 것처럼요. 잘 안 보이겠지만 보이는 개한테 모든 걸 말해요. 나무 덤불에게, 새들에게, 잔디에게, 보이가 자주 올라가는 큰 나무에게도 말해요. 나무는 잎사귀 하나하나를 기울여 보이의 말을 듣고 보이를 바람과 구름과 하늘로 실어 날랐어요. 누군가한테 꼭 말해라. 말해야 해. 난 못해. 말해. 찌빠기, 찌르레기, 잔디밭에서 소리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 계속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쓰긴 하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부모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엄마가 아이한테 물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편지를 쓸 생각했니? 참 신통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럴 때 아이가 구름이, 바람이, 참새가 말하라고 했다고 대답하면 엄마는 웃을 것입니다. 근데 또래가 조언했다면 화를 내겠죠. 그치? 넌
가족의 비밀을 드러냈어, 폭로했어, 창피한 걸 드러냈어 라고 혼낼 거야. 그래서 아이는 또래한테 한 얘기를 사람이 아닌 구름 참새도로 바꿔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각당은 존으로 보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파도가 쳐가지고 내가 젖었다고 할 때 파도가 사실이냐가 아니라 젖은 게 사실이죠. 파도는 어떤 자기가 말하기 힘든 어떤 상황을 빗대서 말하는 거죠. 사실은 파도가 아니라 사실은 젖은 게 사실입니다. 악어한테도 장갑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고 악어는 그 아이가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했겠어요? 어른이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른이 왜 인정 안 한 이유는 자기가 만약에 따돌림을 당했다면 따돌림 하는 아이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공부를 잘하거나 부잣집이거나 선생한테 총애를 받는 아이라면 절대 아이는 그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자니 악어니 파도로 얘기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 아이들은 서로 협의하고 저하는 모습이 숨어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쭉 한 번 더 그림책을 달리 독해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